안녕하십니까. 정사론을 가지고 저 하늘에서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이 접근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사론이 껍데기가 어떤 건가, 주로 아주 표피적인 거, 아주 외관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990년대 이후에 2020년대까지 한 3, 40년 동안 조선시대의 그 사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은 책들, 그거는 어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그걸 저는 여기서 전통 사법서 혹은 사법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현재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가. 그리고 요즘 보면은 굉장히 이런 전통 사법서에 관련된 번역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걸 표현을 하고 싶은 말은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지는 이 사법 번역서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뭐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은 쉽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라든가 체험을 통해서 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정사론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내적이고 심오한 것을 다루고 있다면은 저는 이제 거기는 못 미치고 그냥 이런 사법서들이 어째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통 사법서를 찾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런 전통 사법을 이런 책자들이 이런 비전 같은 걸 찾아가지고 내가 비법을 배워가지고 활의 명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이 양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그 사법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되찾자. 그래서 옛날의 전통 사법은 뭔가를 그 조선시대의 어떤 사법서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옛날엔 도대체 사법이 어떤 건가 단순한 호기심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동기로서 이제 사법서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사법서를 찾게 되는 동기가 되는 어떤 시점이 대체로 1990년대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는 1929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자가 나와가지고 역사,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활을 어떻게 쏠 것인가 하는 어떤 궁술의 교본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한 1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어떤 그 페이지 양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책이 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역작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 우리 한자로 이야기하면 경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통 궁술의 경전, 조선의 궁술 이렇게 극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에 1929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인도 되기도 하고, 영인도 한 크게 두 차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궁도 협회의 에서 나온 게 한국의 궁도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서 1986년대부터 이것이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에 대해 궁술하는 것이 궁술편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조선의 궁술 그대로 뺏기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인이 나오든가 이렇게 또 그 편역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돼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1930년대 용어로 쓰여진 이 조선의 궁술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현대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2008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큰 그 조선의 궁수를 현대어로 번역한 번역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자들이 어떤 번역이나 영문은 대체로 같은 걸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 이제는 조선의 궁술에 나오는 사법을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그걸 이제 다시 재편집하고 이래가지고 조선의 궁술식 어떤 그 사법서 혹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예컨대 이게 2015년에 정진명 선생하고 유근론 선생이 만드신 전통활속이라는 책자가 제목은 다르지만은 조선의 궁술을 굉장히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그걸 새롭게 편절을 한 책입니다. 이런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요즘 최근까지도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해라는 어떤, 이런 조선의 궁술 교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책자가 아직 만들어졌습니다. 이만큼 192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있는 바로 오늘날까지 2021년까지 끊임없이 영인, 편역, 그 다음에 재번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가진 힘이 크다.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어떤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큰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인데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런 면이 딱 하나 더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전례사법서는 없다. 지금까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게 마음으로 전달되고 입으로 전달되었을 따름이지 글자 문자로 써진 것은 없다. 그래서 한탄스럽다라고 하는 서문이 있고, 또 이걸 쓴 이종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저술하노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큰데 비해서 이 앞에 나오는 어떤 책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상당히 새로운 책을 갖다가 탐구하려는 그걸 갖다가 의지를 꺾어버리는 듯한 그런 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전파하는데도 이 책이 좀 기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몇 편이 이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페이지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요거는 (1994년에) 사법비전공화라고 하는 책자를 발굴한 이영달 선생님의 서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흔치 않고, 그 다음 조선의 궁술, 그 다음에, 대한궁도협회가 발행한 한국의 궁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다가, 그러던 차에 내가 이런 책을 발견했다. 대한궁도협회 가니까 이런 복사본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온 거냐, 이렇게 가만 따져보니까, 이게 기능인데, 그걸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 나온 조선 초기 책자더라 해가지고, 굉장히 흥분된 심정으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개가 사실 전래 전통사법서를 다시 찾는 하나의 자극제가 됐고, 이것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법비전공화라는 이 책을 갖다 다시 번역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종화 선생님이신데, 이종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제가 62페이지에 그분의 서문을 거기다 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걸 다 읽을 건 안 되고, 이게 내용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화를 갖다가 배우고자 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더라. 조선의 궁술이 있다 하는데, 그걸 읽어봐도 잘 이해 안 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답답하던 차에
이영달 선배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이종화 선생님 선배님 대신에 그분으로부터 이 사법비전공화를 책을 갖다가 번역한 것을 보고, 아, 여기 내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다 여기 풀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만있어 봐.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거라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또 실망을 해서, 야, 그럼 우리나라 거 아닌 거라서 뭐 어떻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평양감명에서 나온 책자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갖다가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읽혀졌을 거고, 영향도 많이 맺혔을 거고, 뭐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걸로 토착화됐으니까 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좀 중시해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번역한 것이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시 번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번역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저 대성정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정진명 씨 이 번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딱 번역을 해서 평양감명에서 나오는 활속이라는 책자를 딱 만들어냈어요. 1999년에.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미리도 해버렸으니까 참, 이게 또 다시 그게 가치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 책을 보니까 내 생각과 이 번역한 그 정진명 씨의 어떤 그 책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번역하노라 해가지고 2000년에 다시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 번역서가 출간된 이유가 이런 번역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번역을 하려면 원문에 대해서 이걸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문 해석이 제대로 돼야죠. 여기 한문 독해 능력이 필요한데 요거는 그 책자 전체로 한 70% 정도의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다면은 한문은 되는데 그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체험이 없고 그냥 문자만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경우에 그 실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 없으면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해내는 그 해석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한 20% 정도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이 된 것을 맨 마지막에 읽어봐서 야 이게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껄끄럽다 말하자면 읽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은 문장을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하는 어떤 그 능력 차이입니다. 이게 그 가독성을 이제 좌우하는 건데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우리가 번역사가 되는데 번역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전은 해석했는데 해석이 좀 잘못됐다 혹은 읽기에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여러 번역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발견되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시간이 늦으니까 발견이 안 되는데 점점 많은 책자들이 발견됐어요. 그 하나가 사법비전공화가 방금 이야기한 건 1994년이고 그 뒤에 사회결의라고 하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그 방금 이야기된 정사론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제가 이게 쓰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 강론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소개만 한다. 이 내의 그 사법서 혹은 사법편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이렇게 발굴돼서 우리에게 소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거는 이 사법서 하나 원전이 나오고 나서 번역서가 얼마나 많이 나온 걸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사법비전공화 해가지고 2010년, 94년부터 2010년까지 쭉 연결되고 사회결의가 나오고 사회결의는 아까 우리 조영선 명님 말씀하셨듯이 최초에는 이게 한문학자가 다른 데서 한 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 이제 현장 경험을 가지신 조영선 명령님이 그걸 갖다 재해석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2018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와가지고 2022년까지 이 사회계례가 이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계리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오래전에 이제 알려졌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등장한 거는 2009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민속박물관에서 나온 조선시대의 활쏘기에 관련된 책자의 한 편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임원경제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이 서유구 이 책자들을 대폭으로 이게 대거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나온 것이 이제 상당한 역자의 이제 번역서가 나오는데, 그게 2017년입니다. 2021년에 또 다른 분이 또 써요. 그 정사롱, 방금 우리가 언급한 이 정사롱은 2008년에 육사 논문집에 김세연이라고 하는 한문 학자분이 이것을 갖다가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사론은 쭉 와가 이것도 2021년까지 몇 편의 정사론 번역서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번역에 관련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뒤에서 이어갔다 이런 어떤 욕구,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번역서가 우리들의 소개돼서 이 네 편의 말하자면 전통 사법서가 우리한테 현재 소개되고 있다는 말. 그래서 이만큼 많은 번역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어떤 게 그 중에 가장 우리한테 마땅할 것인가? 그건 이제 각자 이제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만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죠?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다가 소개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 책 보십시오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사법 비전공화라고 해가지고 산샘 도서출판사 나온 게 1994년에 우리 이영달 선생님께 지금 고인이 계신데 이분이 번역한 책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사론까지 여러 가지 번역서가 나왔다는 것을 오른쪽에 그림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데, 우선 사법 비전공화는요, 요거는 1700년에 청나라의 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경칠서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고, 그 휘의 제목이 무경칠서 휘인데, 그 책의 말미에 14번째 책에다가 부록식으로 사법에 관련된 것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무경칠서는 누가 공부했냐면 주로 이제 문과, 중국에도 문과는 있으니까 그런 문과에 응시한 사람들이 경전만 한 게 아니고 활쏘기도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엮어놓은 일종의 시험 대비용 사법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영이라는 분이 근거를 밝히지 않고 여기저기서 좋다고 생각되는 건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책을 보다 보면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상당히 많은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포괄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739년에 영조 15년에 이것이 복각이 됐고, 그 이후에 아마 이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다가 사라지고 이 원전 전체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일본의 오사카 부에 있는 중지도 나카시마라고 하는 도서관에만 지금 이게 원전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합 영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국립도서관에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된 이 책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인데, 중국 사법서가. 그런데 그 가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994년 이후에 21세기에 재발견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이 한국의 궁도라는 책자 보면 거기에 이 몇 귀절들이 나와요. 그만큼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데 또 일부는 중국 거라고 해서 막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입장에서 보면 한중 궁술 교류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게 사법비전공화고요. 이 구성은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개하는 거는 제가 지방 그 홀트에 가보니까 이런 걸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마음이 새겨야 될 원칙 해서 신담 14요 14가지 쫙 했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으면 활은 용해야 되고 화살은 기워야 되고 가슴 아픈 거두고 그 다음에 활은 달걀 잡듯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이게 활터에 가서 이게 정글을 밝히지 않고 그냥 써 있더라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우리나라의 전통 사법을 가르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는 이게 이런 절차로 우리에게 소개된 사법비전 공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걸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야기하면 1777년 정도가 되니까 이게 정조 원년이니까 사회계례가 있는데 이 사회계례는 문무합작품입니다. 이 사회계례라는 내용은 그 당시 한 18살 정도 되는 이제 문의 여기 우리 이 당대의 정조와 순조대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신에 해당되는 이제 아주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문에서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데 이 친구는 가문도 별로 없어요. 가문도 그렇게 큰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초상화가 지금 남아있어요. 왜 남았냐? 영조가 굉장히 오래 왕을 했잖아요. 그 영조 50년 기념으로 전국 해주세요. 문과 문인들 대회, 그다음 무인들 대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장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때 장안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초상화를 남겨놓으니까 이충기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한미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초상화를 그려준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활을 잘 쏘았고 그래서 임금의 최측근에서 경호를 한 사람을 별군직이라고 하는데 이 별군직에 즉각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번 나오는데 계속해서 상탄을 얻어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충기라는 사람은 한 40살 정도 되고 서영고라는 사람은 한 18살 정도 된 어린 시절인데 그때 이거 기록해 놓은 걸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게 문집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 처음 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결례입니다. 근데 이 사회결례는 아까 철학 많이 이야기했는데 철학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철학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제가 잘못한 거고요. 하여튼 굉장히 간명하게 어떻게 활을 쏠 것인가를 갖다가 선생이 다 이야기해주고 그걸 갖다가 이 제자가 잘 정리해놨어요. 15개 조항하고 15개의 어떤 요걸 갖다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5개를 갖다 좀 더 풀어놓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시간 여유롭게 있습니다. 13분 남았습니다. 10분 더 있어요? 네, 10분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13분 더 있습니다. 이 사회결에는 아까 이야기됐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영선 영웅님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번역서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많은 분들은 누가 소개했는지 이야기도 않고 그냥 계속 쓰고 있지만은 사실 그 원전은 여기에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소개를 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근데 한 900여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아요. 두툼한 사법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결입니다. 요 아까 그 사회결의가 있는데 요결 15조하고 해설 5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소개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저희들 전통 활쏘기 연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이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결은 여러분 사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유구라고 하는 분을 풍석 선생님이신데 풍석 서유구인데 이분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책자를 내 가지고 그러면 시골에 갔을 때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냐, 어떻게 취미생활을 하냐 이런 걸 다 적어놓은 책이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동안 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간간히 알려졌는데 요즘 체계적으로 그 풍석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번역이 돼 가지고 지금 번역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이 사결이 다시 한번 번역됐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2010년에도 2009년도 이미 번역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990년대 이미 서울대 규장학도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졌는데 우리 국군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한 2010년대 이후에 우리한테 알려진 겁니다. 근데 이 책을 그 구성을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초학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초학자들이 어떻게 연습할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5개의 어떤 챕터별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장해식이라 해가지고 장이라고 여태 장은 뭐 활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과거시험 같은 어떤 과장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활쏘기를 해야 되는가 해식은 해자는 해석할 때 해자입니다. 바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걸 또 16가지로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이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활병에 관련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람과 기후에 관련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그 내용과 아울러서 이 궁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어떤 식으로 제작하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아마 그 조선의 궁술보다도 더 광범위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포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사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만들어진 건, 근데 이게 그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 사법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무경휴해, 그게 이제 사법비전공화인데 그 책, 그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왕거의 사경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법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본인도 이렇게 그 체험을, 활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체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 그래서 상당히 두툼한 책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구공사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 거는 이 사람 문인이에요.
그런데 문인이 자기 그 시골에 가 있는 문인들이 이런 걸 갖다가 취미 활동으로 하도 좋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을 이제 보고, 뭐, 문인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문인들만이 아니고 문인들도 활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취미 활동으로 할 만큼 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한 그 사법비전 공화처럼 이것도 한중 활쏘기의 교류 상황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귀중한 어떤 자료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사로인데 아까 계속 했던 거죠. 정사로는 아까 장한식이라는 분이 이제 무관인데 우리가 대략 1872년이니까 조선 후기죠. 이때 이제 이 고급 무관입니다. 이렇게 첨절제사를 이렇게 한 어떤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만든,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실제 활을 주로 쏘았던 고급 무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책이죠. 유일한 책자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저는 여기서 철학적인 건 좀 생략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책이 육량전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위협전인데, 육량전을 어떤 식으로 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당시의 인체 생리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당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체 구조가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에 따라서, 뭐, 오늘 김창선 교수가 이야기했다면은 19세기 김창선 교수의 이런 그 분석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사론이라고 한 거는, 우리 그 국궁사에 봤을 때, 요건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책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성인들, 이게 세인트, 성인들이 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요즘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날의 활쏘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22편의 어떤 그 짧은 장절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법서가 우리한테 소개되기 시작하고 우리한테 알려집니다. 그럼 저는 소개된 과정과 그 내용을 빨리빨리 짧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를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한테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은 번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굴된 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초 누가 이걸 발굴했느냐? 1994년에 이영달 선생님이 사법비전공화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김세현이란 분이 정사론을 우리한테 소개했다. 2009년에 민속박물관에서 사계를 우리한테 처음 이렇게 알려지게 했다. 2018년에 우리 조영선 명님이 사회계를 우리한테 소개했다. 이분들의 그 공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인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걸 갖다가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법 고전들이 자꾸 이제 발굴되는 걸 보니까 옛날보다도 뒤에 올수록 더 많이 발굴됐죠. 이게 아이러니죠. 미스터리고. 근데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이 사법, 이걸 갖다 써가지고 필사본이 많아요. 예, 근데 사결이라고 하는 서유구의 인문경제지가 전부 이거는 출판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요즘 와서 막 출판되고 있거든요. 그 사회결에도 그분의 어떤 문집에 있다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다가 요즘 그게 알려졌거든요. 그 말하자면은 이 출판되고 바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오래 있다가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우리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많이 고전이 알려진다. 역사 기록은 뒤로 갈수록
불분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뒤로 갈수록 더 명확하게 됐다. 요거는 일종의 역설이죠. 그 역설은 아마 그런 원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옛날 전집들을 이제 문집들을 갖다가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가적인 그 발굴 가능성이 있다. 전망이 밝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게 이제 한 2분 남았네요. 요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번역을 공원으로 가져라는데, 공원이라는 건 이 번역한 분들의 그 수고 노고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조선의 궁수를 말고 다른 어떤 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러나 과제가 있어요. 우리 홍성우라든가 권성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정사론 같은 어떤 이제, 책은 내지 못하고, 인터넷에 소개했는데, 이런 분들의 번역이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어떤 분석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노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우리 국군계에는 아직 없어요. 이게 뭐 어떤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던데 하여튼 그런 체제가 있어야겠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번역 풍토가 좀 반성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제가 끝이겠습니다. 이 번역본이 소개되는 방법은 통상 그 출판사에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좀 소개죠. 홍보성 소개죠. 근데 이제 우리 국궁신문에는 이게 앞에 누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 예를 들면 선행 연구에 대한 약간 소개와 아울러서 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책을 내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번 연구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거 쫙 훑어가지고 앞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멋들어진 책을 만드는데 앞에 누가 했는가 전혀 언급이 없고 선행 연구에 대한 어떤 완전 무시해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학문적인 그거는 뭐랄까 탈취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국군계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종의 서평이라든가, 뭐, 그냥 아주 신랄한 어떤 그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